그래서 니가 여기서 뺑이 치는 거야. 백이 없으면 당한 거지. 알아들어? 오늘의 이야기는 군대에서 어떤 백도 없는 평범한 병사가 끝없는 부조리와 폭력 속에서 절망에 빠졌다가 이름도 모르고 있던 고모부가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른 봄의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살을 애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어느 산자락에 자리 잡은 사단 직할 독립대대에 높은 철조망과 초소로 둘러싸인 이곳은 일반 부대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조직 체계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사단 예하이지만 연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단장의 통제를 받는 구조. 그만큼 폐쇄적이고 그만큼 외부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21살의 청년 강수찬은 군용 버스에서 내려 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짙은 갈색 전투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체념 섞인 각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몇 년을 보낸 뒤 21살이 되어서야 입대한 그였습니다.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 강영주는 중소기업 생산직 관리자, 어머니 이희정은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학벌도 재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찬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 살았고 수찬은 서울의 삼촌댁 근처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병, 행정반 부사관의 날카로운 호명에 수찬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병 강수찬, 들어와. 수찬은 행정반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한쪽에는 각종 훈련과 지시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빼곡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행정보급관실 앞에 멈춰 선 수찬은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가 그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들어와. 민재한 상사. 43의 나이, 짧게 깎은 머리에 각진 얼굴, 그리고 날카롭지는 않지만 어딘가 냉정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앞에 놓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 알겠습니다. 수찬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한 상사는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신상명세서 작성할 거다. 천천히 정확하게 적어. 특히 가족관계란은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민재한 상사는 수찬에게 양식지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병역특기 희망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적는 란이 있었고 그 아래 가족관계라는 항목이 따로 큼지막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찬은 부모님 성함과 생년월일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형제자매 란에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으니까요. 그때 민재한 상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중에 군 관련된 사람 있나? 수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 관련 말입니까? 군인, 군무원, 예비역 장교나 부사관,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적어야 된다. 아,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다니십니다. 생산직 관리자십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십니다.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외동입니다. 민재한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직계 가족 중에 군 관련된 사람은 전혀 없다. 이거지? 예, 없습니다. 좋아. 그럼 여기 서명하고. 수찬은 서류 말미에 서명을 했습니다. 민재한 상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본부 소대 소속이다.
신병위로 휴가 다녀올 때까지만 본부에 있는 거다. 휴가 다녀오면 소대 배치 받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가서 짐 정리하고 선임들하고 인사 나눠. 예. 수차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본부 소대 생활관은 3층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내무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상마다 군용 담요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사물함은 일렬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장과 산이 보였습니다. 신병이구나. 침상 한쪽에 앉아있던 한 병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습니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병 강수찬. 수찬이 급하게 경례를 하자 박세영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박세영 상병이다. 여기 본부 소대 보급계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짐 여기 두고 침상은 저기 끝자리 쓰면 된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박세영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수차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군대가 무섭고 엄격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영 상병님. 어디서 왔냐? 서울입니다. 그래, 나는 경기도 쪽이다. 뭐 하다가 들어왔어? 아르바이트 좀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여기 와서 일과 끝날 때까지 푹 쉬어. 박세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차는 그걸 눈치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친절한 선임을 만난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차는 박세영과 다른 본부소대 선임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동안 옆에 있던 또 다른 병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오늘 들어온 신병이지? 예, 그렇습니다. 금방 적응할 거야. 본부 소대에서 잘 지내고.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뒤 수차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날 치고는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선임들은 친절했고 폭언이나 기합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은 어쩌면 과장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수찬. 박세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과 시작하는데 걱정 마라. 신병 대기 기간이고 하니 크게 어려운 건 시키지 않아. 예, 알겠습니다. 푹 자고. 내일 보자. 박세영은 자기 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차는 이불을 덮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차는 알지 못했습니다. 본부 소대의 이 평온함이, 이 친절함이 사실은 신중하게 설계된 관찰 기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행정반에서 작성했던 그 가족관계 서류가 이미 간부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다는 것을, 민재한 상사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그 한쪽 귀퉁이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 관련 가족 없음 확인.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필체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신병위로 휴가 후 3소대 배치 예정. 그날 밤 독립대대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이 정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본부 소대 생활관의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동안 행정관 건물 한쪽에서는 여전히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수차는 평온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강수찬이 독립대대에 전입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찬에게 이 두 달은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부 소대에서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침 기상 나팔이 울리면 세 명과 아침 식사를 하고 점호를 마친 뒤에는 생활관 청소나 간단한 행정 업무를 거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체력 단련이나 교육 영상 시청, 그리고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개인 정비 시간이 있었고 취침 전까지는 선임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선임들의 태도였습니다. 박세영 상병은 수찬에게 항상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식사 때는 반찬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힘든 일은 직접 하고 수찬에게는 가벼운 일만 시켰습니다. 수찬아, 오늘은 복도만 쓸어. 화장실은 내가 할 테니까. 아닙니다, 선임님.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다. 넌 아직 신병이잖아. 천천히 적응하면 되니깐.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찬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훈련소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훈련소 조교들은 말했습니다. 자대 가면 선임들이 무섭다고, 기합도 많이 받고 온갖 자비를 다 시킨다고. 하지만 본부 소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동현 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찬보다 6달 먼저 입대한 병사였지만 수찬을 대하는 태도는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수찬아, 너 집이 어디라고 했나? 서울입니다. 서울 어디? 나도 서울인데. 관악구 쪽입니다. 아, 나는 강서구다. 가깝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수찬은 점차 긴장이 풀렸고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찬은 행정반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소대 생활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끼야, 이게 청소냐? 다시 해.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엎드려. 죄송합니다. 수찬은 멈춰섰습니다. 생활관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이병이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고 상병 계급장을 단 선임이 그 위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신병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찬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것이 원래 군대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본부 소대는 왜 다른 걸까? 그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본부 소대가 특별히 좋은 곳인 거겠지. 운이 좋았던 거라고. 행정반에 들어서자 민재한 상사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가봐라. 예. 수찬이 돌아서려는데 민재한 상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강수찬. 예. 본부 소대 생활은 어떤가? 예, 좋습니다. 선임들도 잘해주시고. 그래, 다행이네. 신병 1호 휴가 언제 가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휴가 다녀오면 소대 배치 받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수찬은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신병 1호 휴가,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새로운 소대에 배치받겠지. 그곳도 본부 소대처럼 좋은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박세영이 수찬에게 말했습니다. 수찬아, 휴가 이틀 남았지? 예, 선임님. 집에 가면 푹 쉬어라. 밥도 잘 챙겨 먹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다. 박세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킨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얼굴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잘 다녀오라는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수찬은 박세영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임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밤 수찬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선임들도 좋고 일도 많지 않고 이대로만 간다면 1년 8개월은 금방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생활관 불이 모두 꺼진 뒤 박세영은 자신의 침상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낮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휴가 잘 다녀와라, 강수찬. 돌아오면 진짜 시작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은 고요했고 수찬은 평온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찬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메고 생활관을 나서려는데 박세영이 다가왔습니다. 잘 다녀와라. 예, 선임님.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께 잘 인사드리고. 예. 수찬은 경례를 하고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정문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이틀 후면 다시 돌아와야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집에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수찬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독립대대의 건물들이 아침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끈을 다시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본부 소대 생활관에서는 박세영과 최동현이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동현이 말했습니다. 저 녀석 너무 신나 보입니다. 박세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신날 때지. 근데 돌아오면 달라질 거다. 삼소대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래. 거기 선임들 알잖아. 특히 김병장. 아. 최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행정반에서는 소대 배치 명단이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민재한 상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수찬의 이름 옆에 삼소대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신병 1호 휴가 복귀 후 배치. 서류는 곧 중대장실로 보내졌고 임창근 대위는 그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수찬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독립대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산 너머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병사들은 저녁 점호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갔고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수찬은 그때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어머니는 수찬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었습니다. 수찬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며 선임들이 잘해준다고 생활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영준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는데. 괜찮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럼 정말 다행이야. 예. 수찬은 휴가 기간 동안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수찬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렴. 예, 다음에 또 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예. 수찬은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가끔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찬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소대에 배치받겠지. 본부 소대만큼 좋은 곳이면 좋겠다고. 그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요일 밤 7시 강수찬은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틀간의 휴가가 끝나고 돌아온 이곳은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철조망, 조명탑의 하얀 불빛, 그리고 초소 안에서 근무서는 병사의 실루엣. 수찬은 가방을 다시 메고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휴가 복귀입니까? 초소의 병사가 물었습니다. 예. 휴가증 주세요. 수찬은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휴가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병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명부에 체크를 한 뒤 돌려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수찬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당직 사령에게 복귀 후 중대까지 걸어가는 동안 부대 안은 고요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대부분의 병사들은 생활관에 있었고 복도마다 불빛만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본부 소대에 도착한 수찬은 선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병 강수찬 휴가 복귀했습니다. 그래. 수찬은 무덤덤하게 쳐다보는 선임들의 눈빛에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임이 쪽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휴가도 다녀왔고 여기 적힌 곳으로 짐 모두 옮겨. 수찬은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옮기는 게 이상했지만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이동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선임에게 받은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복도 끝에 3소대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수찬은 심호흡을 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병 강수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찬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활관 안은 본부 소대와 구조는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상에 앉아있던 몇몇 병사들이 수찬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아무도 환영의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병장 계급장을 단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는 날카로운 인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성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가 휴가 갔다 온 신병이냐? 예. 이병 강수찬입니다. 수찬이 경례를 하려 하자 김성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경례는 됐고 짐 저기 구석에 두고 침상은 맨 끝에 써. 예. 자기소개 간단히 해. 예. 이병 강수찬입니다. 21살이고 서울 출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호는 수찬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상병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병은 바로 박세영이었습니다. 본부 소대에서 수찬에게 그토록 친절했던 바로 그 사람. 박세영은 수찬을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수찬. 왔네. 예, 선임님. 본부에서는 편했지? 예. 여기는 좀 다를 거다. 수고해라. 박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본부 소대에서 보여줬던 그 부드러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찬은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짐 정리하고 내일 아침 점호 때 다시 보자.
오늘은 그냥 자. 예. 수차는 가방을 들고 맨 끝 침상으로 갔습니다. 침상 옆에는 이미 한 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병 계급장을 단 그는 수찬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수찬이 다가가자 그 병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난 강부성이야. 너랑 동기고. 아, 그래. 나 강수찬이야. 말 조심해. 여기 선임들 무섭다. 부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찬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가에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입술 한쪽이 부어 있었습니다. 수찬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조심해. 부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찬은 짐을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생활관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선임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고 후임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생활관 앞 복도에 정렬했습니다. 임창근 대위가 나타나 인원을 점검하고 간단한 훈시를 했습니다. 주말 잘 보냈나? 예. 이번 주도 훈련 빡세게 들어간다. 예. 해산.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은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차는 침상에 앉아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김성우가 다가왔습니다. 강수찬. 예, 선임님. 내일부터 청소구역 배정받을 거다. 화장실하고 복도 내가 맡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선임들 세면도구 준비해놔. 물 받아놓고 수건 걸어놓고. 예. 저녁에는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알아들었어? 예. 박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본부 소대와 다른 분위기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등 시간이 되자 생활관의 불이 꺼졌습니다. 수차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부성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찬아. 응. 여기. 진짜 힘들어. 본부 소대랑 완전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군대 빽 있는 애들은 본부에 남고 없는 애들은 우리 같은 데로 와. 그게 무슨.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여기 와서 알았지. 선임들이 다 물어봐. 가족 중에 군인 있냐고, 아는 사람 있냐고.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성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참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버티는 수밖에. 부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본부 소대에서의 보름, 그 친절함, 그 평온함,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건부였던 것입니다. 군대 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그런 친절이었던 것입니다. 수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저 이병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연줄도 없는 그저 버텨야 하는 신병일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당직 근무자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소의 조명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수차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1년 넘게 이곳에서 버텨야 한다고. 이 차가운 시선들, 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성은 이미 잠든 듯 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수찬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청소, 자빌, 그리고 선임들의 차가운 명령들. 월요일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찬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6시였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재빠르게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찬도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야, 강수찬. 김성우 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병 강수찬. 선임들 세면도구 준비 안 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빨리 해. 예. 수찬은 허겁지겁 세면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수건을 걸고 칫솔에 치약을 짜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성우를 비롯한 선임 3명이 세면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밖에 못해? 김성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야 그냥 꺼져. 김성우는 짜증스럽게 세면을 시작했습니다. 수찬은 옆에 서서 수건을 건네주고 비누를 건네주고 온갖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하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면이 끝나고 수찬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손에서 세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부성이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부성아. 응. 괜찮아? 응, 너도 힘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선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겨우 10분이었습니다. 후임들은 급하게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선임들은 여유롭게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지만 신병들은 항상 서둘러야 했습니다. 빨리 먹어. 설거지도 해야지. 한 상병이 말했습니다. 수찬은 밥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들고 설거지장으로 갔습니다. 신병들의 식판뿐 아니라 선임들의 식판까지 모두 수찬과 부성이 씻어야 했습니다. 야, 제대로 씻어. 국물 자국 남았잖아. 한 상병이 식판을 다시 던져줬습니다. 수찬은 다시 씻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찬물에 세제를 섞어 씻다 보니 피부가 트고 갈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찬의 하루는 청소, 심부름, 자빌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는 선임들의 세면 준비, 낮에는 생활관 청소와 행정 심부름, 저녁에는 쓰레기 버리기와 분리수거. 자유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임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했습니다. 강수찬, 매점 가서 컵라면 사와. 예, 알겠습니다. 강수찬, 내 군화 닦아놔. 예, 알겠습니다. 강수찬, 내 침상 정리해.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항상 예,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찬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엎드려 뻗쳐. 예. 팔굽혀펴기 50개. 예. 수찬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40개를 넘기자 팔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예. 수찬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결국 50개를 채우고 일어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찬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비를 하다 보면
소등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눈빛으로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말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야, 강수찬. 어느 날 저녁 김성우 병장이 불렀습니다. 예. 너 집안에 진짜 아무도 없어? 군인, 군무원, 그런 거? 예, 없습니다. 확실해? 예. 김성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 온 거야. 백 없는 놈들은 다 여기로 와. 알겠어? 예. 그러니까 참고 버텨.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김성우는 돌아섰습니다. 수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아야 했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찬은 이제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참고 버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소등 후 얼차려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수찬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성호는 수찬을 생활관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야, 이게 청소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김성호는 수찬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수찬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제대로 해. 알겠어? 예. 김성호는 수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손목에 손톱 자국이 남았습니다. 수찬은 아픔을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심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뻗쳐. 예. 수찬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팔굽혀펴기를 100개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찬은 시작했습니다. 50개를 넘기자 팔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성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0개, 80개. 수찬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90개를 넘기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개를 채웠습니다. 수찬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예. 수찬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김성우는 그제야 돌아섰습니다. 수찬은 침상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찬은 매일이 똑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찬은 행정반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이 항상 부족했고 급하게 먹다 보니 체했습니다. 행정반 앞에서 우연히 민재한 상사와 마주쳤습니다. 민재한 상사는 수찬을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찬의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손목에 멍 자국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강수찬, 너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재한 상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행정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찬은 서류를 전달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김성우가 수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행보관님께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확실해? 예. 입 조심해. 괜히 밖에 이상한 소리 하면 너만 더 힘들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는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것을. 간부들도 선임들도 모두가 이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소등 후 수찬은 침상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부성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찬아. 부성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응, 나 못 버티겠어. 버텨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도망치고 싶어. 도망쳐봤자 잡혀와. 그럼 더 심해질 거야. 그럼 어떡해. 부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1년 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수찬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하지만 부모님은 멀리 계셨고 수찬은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은폐된 부조리 속에서 수찬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찬은 그날 면회 예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전날 밤 김성우 병장이 수찬을 불렀습니다. 야, 강수찬. 내일 면회 간다며? 예. 입 조심해. 알겠어? 예.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네가 더 힘들어진다. 명심해.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수찬은 잠을 설쳤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숨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수찬은 면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창백한 입술. 수찬은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면회장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강영준과 어머니 이희정. 두 분은 아들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찬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어머니가 수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찬의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통통하고 건강했던 얼굴이 지금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수척했습니다. 수찬아,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아, 예. 요즘 훈련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너무 빠진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수찬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찬아, 군대 생활 괜찮니? 예, 괜찮습니다. 선임들은 잘해주고? 예, 잘해줍니다. 힘든 거 없어? 없습니다. 수찬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외운 대사를 읽는 것처럼. 어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수찬아, 엄마 좀 봐봐. 어머니가 수찬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발견했습니다. 수찬의 목 옆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 뒤쪽에도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수찬아, 이게 뭐니?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멍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수찬은 황급히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 그냥 훈련 중에 부딪혔어요. 훈련 중에? 어떻게 부딪혔는데? 그냥 장애물 훈련하다가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보려는 순간 아버지가 손을 들어
물컵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찬은 움찔하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맞을 것 같다는 반사적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수찬아, 이게 뭐야? 팔뚝에는 여러 개의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멍들이 팔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손톱 자국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찬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그냥이 어디 있어? 이게 훈련 중에 생긴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찬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제발. 조용히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더 심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찬아, 엄마한테 말해봐. 누가 때린 거니? 아무도 안 때렸어요. 진짜 훈련 중에.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바보야?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엄마가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찬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휘관 불러. 지금 당장. 아버지, 안 됩니다. 제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야. 아버지는 면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면회 담당 부사관에게 항의했습니다. 지휘관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구타당했습니다. 예, 구타요? 그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버지는 수찬의 팔을 보여줬습니다. 부사관은 당황했습니다. 일단, 당직 사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부사관은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당직 사령인 임창근 대위가 면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위님, 우리 아들 좀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는 수찬의 팔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임창근 대위는 잠시 멍자국을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훈련 중에 다친 것 같은데요. 훈련 중에요? 이게 훈련 중에 생긴 상처입니까? 예, 장애물 훈련이나 각계전투 훈련 중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이런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명백히 누가 때린 겁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임창근 대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이 멍자국이 증거 아닙니까? 그건 훈련 중 부상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조사라도 해주십시오. 조사는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훈련 중 부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임창근 대위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손 떼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면회 중단하겠습니다. 임창근 대위는 차갑게 말하고 면회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수찬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찬아, 엄마 아빠가 꼭 해결할게. 참지 마. 아빠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괜찮을 리가 있니? 이게 괜찮아 보여?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찬은 불안했습니다. 아빠,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내 고모한테. 고모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수찬이가 군대에서 구타당했어. 지금 면회 와 있는데 지휘관이 아무것도 안 해준대. 누나 도와줄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인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내일 다시 올게.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찬에게 말했습니다. 수찬아, 조금만 참아라. 내일 다시 올게. 아빠가 꼭 해결할게. 아빠, 괜찮아. 걱정 마. 그때 면회 담당 부사관이 다가왔습니다. 면회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안 됩니다. 규정이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면회장에서 소란 피우시면 다음에 면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사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찬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찬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수찬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부모님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끝났고 면회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온다. 꼭. 부모님이 떠난 후 수찬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복을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김성우 병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강수찬. 예. 면회 잘했어? 예.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데?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들렸어. 중대장님한테 항의했다며? 수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호는 수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부모 불러서 난리친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김성호는 수찬을 밀쳤습니다. 수찬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밤 각오해. 알겠어? 예. 김성호는 돌아섰습니다. 수찬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면회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수찬에게 가장 긴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소등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활관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강수찬 나와. 김성우 병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찬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성우를 따라 생활관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창문 옆 다른 병사들의 시야에서 가려진 곳이었습니다. 오늘 면회 때 재미있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부모 불러서 중대장님한테 난리 쳤잖아. 죄송합니다. 김성호는 수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수찬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백도 없는 놈이 부모 불러봤자지 네가 뭔 짓을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 알겠어? 예. 김성호는 수찬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는 작았지만 아팠습니다. 수찬은 비틀거렸습니다. 엎드려 뻗쳐. 예. 수찬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팔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성호가 발로 수찬의 등을 눌렀습니다. 제대로 해. 가슴이 바닥에 닿아야지. 예. 수찬은 계속했습니다. 100개를 채우고 수찬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예.
수찬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김성호는 수찬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각오해. 알겠어? 예. 수찬은 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부성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찬아, 괜찮아? 응. 힘들어도 참고 버티자. 하지만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주말이라 훈련은 없었고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수찬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부사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강수찬, 예, 면회 왔다. 빨리 준비해. 예, 면회 말입니까? 빨리. 수찬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면회를 했는데 오늘 또 온다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면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수찬은 불안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면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수찬은 멈춰섰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그리고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군복이었습니다. 가슴에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은색 독수리 마크, 대령이었습니다. 수찬은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찬아, 고모부님이야. 인사드려. 고모부. 수찬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모부가 군인이었다는 것도, 미군이었다는 것도, 대령이었다는 것도, 모든 것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병 강수찬입니다. 수찬은 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고모부는 부드럽게 웃으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편하게 해. 나 케빈 스미스야. 내 고모 남편이고. 고모부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수찬은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모부가 이렇게 높은 계급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고모부가 군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수찬아, 고모부님이 주한미군 대령이셔. 어제 아빠가 고모한테 전화했고 고모가 고모부님한테 말씀드렸어.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신 거야.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수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케빈 스미스 대령은 수찬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목과 팔에 남아있는 멍자국.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찬 앉아봐. 천천히 이야기하자. 예. 수찬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케빈 대령은 수찬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매 좀 걷어볼 수 있어? 예. 수찬은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 보였습니다. 밤새 김성호에게 당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케빈 대령은 수찬의 팔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멍의 위치, 크기, 색깔. 그는 오랜 군 경험으로 이것이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타박상이야. 누군가 강하게 잡았거나 때렸을 때 생기는 거지. 훈련 중 부상이 아니야. 언제 생긴 거야? 일주일 전부터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수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케빈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했어? 선임들이요. 이름 알아? 김성호 병장이요. 그리고 다른 선임들도. 케빈 대령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찬의 목 뒤를 봤습니다. 목 뒤에도 멍이 있네. 이것도? 예. 벽에 밀어붙였을 때요.
케빈 대령의 표정이 더욱 굳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명백한 가혹행위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지휘관한테 말했는데 훈련 중 부상이라고만 하고. 어제 누구 만나셨어요? 임창근 대위라고. 케빈 대령은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케빈 대령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고 그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찬아,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예. 지금부터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알았니? 예. 그 시각 면회장 밖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위병이 위병 조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위병 조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왜 그래? 주한미군 대령님이 면회 오셨습니다. 위병 조장은 당황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그것도 일요일 오전에.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대장 이진호 중령에게. 대대장님,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대령님이 면회 오셨습니다. 예, 대령입니다. 미군 군복을 입고 계십니다. 예,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이진호 중령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병 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위병 조장은 면회실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지금 출발하신답니다. 40분 후 도착하신다고. 하지만 케빈 대령은 이미 다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예,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케빈 스미스 대령입니다. 사단 인사참모님과 연결 부탁드립니다. 긴급 사안입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예, 인사참모님.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조카가 예하 독립대대에서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폭행 흔적입니다. 월요일 오전에 정식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단장님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케빈 대령은 수찬에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정식 조사 들어간다. 헌병대하고 인권위에서 직접 올 거야. 예. 그때까지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 알겠어? 예. 30분 후 부대 정문으로 한 대의 차량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진호 중령의 차량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집에서 쉬고 있던 그는 전화를 받고 급히 사복 차림으로 부대로 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진호 중령은 위병 조장에게 물었습니다. 주한미군 대령님이 면회 오셨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이진호 중령은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면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케빈 스미스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이진호 중령은 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대대장 이진호 중령입니다. 케빈 대령은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예. 이진호 중령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케빈 대령은 수찬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제 조카입니다. 강수찬 이병. 이 아이가 귀부대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호 중령은 수찬을 봤습니다. 그리고 팔에 멍 자국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보통 훈련 중 부상인지라. 훈련 중 부상이라고요?
케빈 대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령님, 이 멍 자국 좀 보십시오. 이게 훈련 중에 생긴 상처로 보입니까? 케빈 대령은 수찬의 팔을 보여줬습니다. 이진호 중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멍은 타박상입니다. 손으로 강하게 잡았을 때 혹은 주먹으로 때렸을 때 생기는 거죠. 위치를 보십시오. 팔뚝 안쪽, 손목, 그리고 목 뒤. 이게 훈련 중에 어떻게 생깁니까? 그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은 이미 했어야죠. 어제 이 아이 부모님이 중대장한테 항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도 종종 그런 상처를 입은 병사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중대장은 의사입니까? 이게 훈련 중 부상인지 폭행인지 어떻게 판단했죠? 이진호 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임창근 대위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도 급히 호출을 받고 부대로 왔습니다. 임창근 대위는 면회장에 들어섰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시했던 그 부모님, 그리고 그 옆에 미군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대장님, 임대위, 여기 앉게. 예. 임창근 대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케빈 대령은 임창근 대위를 봤습니다. 대위님이 어제 이 아이 부모님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훈련 중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는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훈련 중 부상이라고 단정했습니까? 그게 임창근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케빈 대령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부모가 항의했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덮으려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케빈 대령은 이진호 중령을 봤습니다. 대대장님, 월요일 오전에 정식 조사 들어갑니다. 헌병대, 인권위, 그리고 사단 감찰팀이 직접 옵니다. 관련된 병사, 간부 전부 조사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오늘부터 대대 본부로 옮기십시오. 더 이상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증거 인멸하려는 시도 있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케빈 대령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현장 확인서입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아이 상처, 멍 자국 전부 기록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 서류는 사단장님, 인권위, 헌병대에 전부 전달됩니다. 이진호 중령은 서류를 받습니다. 상세한 기록과 사진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 왜 방치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케빈 대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조사팀 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케빈 대령은 수찬에게 말했습니다. 수찬아, 이제 괜찮아. 대대 본부로 가서 푹 쉬어. 내일부터 조사 시작할 거야. 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겠어? 예. 수찬은 눈물이 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고모부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 줄도,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될 줄도 몰랐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수찬은 본부 소대로 옮겨졌습니다.
짐을 챙겨 삼소대를 나올 때 김성호 병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대대 간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진호 중령, 임창근 대위, 그리고 다른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조사팀이 온다. 헌병대, 인권위, 사단 감찰팀. 전부 다. 이진호 중령의 목소리는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관련된 인원 전부 작성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 대위. 예. 너가 요주의 조사 대상이야. 각오하고 있어. 임창근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한 선임들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조사 들어온다는데.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김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독립대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는 대대 본부의 침상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독립대대 정문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헌병대 차량 2대, 인권위 조사관 차량, 그리고 사단 감찰팀 차량. 모두 합쳐 10여 명의 조사관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진호 중령은 대대 본부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사단 감찰팀 김중령입니다.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회의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명단 주십시오. 예, 준비했습니다. 이진호 중령은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김성호 병장을 비롯한 이 중대 선임들 명단, 그리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병사들 명단. 감찰팀장은 명단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 전부 오전 중에 조사하겠습니다. 격리 조치하십시오. 예. 그리고 중대장, 행정보급관도 오후에 조사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불려간 사람은 김성호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3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호 병장? 예. 앉아. 김성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중대 3소대 소속, 맞아? 예. 강수찬 이병과의 어떤 관계지? 같은 소대. 후임입니다. 강수찬 이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 있나? 김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예. 조사관은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수찬의 팔뚝 멍 자국, 손목 자국, 목 뒤 멍. 모두 케빈 대령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뭔 사진인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이 멍 자국들, 너가 만든 거잖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훈련 중에 다친 것 같습니다.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장, 지금 거짓말하면 더 불리해. 솔직하게 말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토요일 밤 강수찬 이병에게 얼차려 준 적 있어 없어? 김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토요일 밤 10시경 소등우 생활관에서 강수찬 이병을 불러내 얼차려를 준 거 맞아? 예. 인정하는 거지? 예. 하지만 그건 훈육 차원이었습니다. 훈육? 소등후에 개인적으로 얼차려 주는 게 훈육이야? 조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성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그는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얼차려, 자백시키기, 폭언. 하지만 폭행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김성호가 나간 뒤 다음은 강수찬의 차례였습니다. 수찬은 본부 소대에서 회의실로 왔습니다. 조사관들은 수찬을 부드럽게 맞이했습니다. 앉아. 편하게 얘기하면 된다. 예. 강수찬 이병 맞지? 예. 지난 한 달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천천히 말해보도록. 수찬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병 1호유가 복귀 후 삼소대로 배치된 것, 선임들의 태도, 변화, 매일 반복되는 자빌과 얼차려, 김성우 병장의 폭언과 폭행, 토요일 밤의 가혹행위,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나? 예, 강부성 이병도 같이 당했습니다. 그 병사 외에는 다른 후임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간부들은 알고 있었나? 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알고 있었나? 임창근 중대장님, 그리고 민재한 행보관님도.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괜찮을 거다. 예, 감사합니다. 수찬이 나간 뒤 강부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병들도 하나둘 불려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빌, 얼차려, 폭언, 그리고 폭행. 오후가 되자 임창근 대위가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임창근 대위, 토요일에 강수찬 이병 부모님 만났죠? 예.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훈련 중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은 했습니까? 아니. 하지만 확인도 안 하고 왜 훈련 중 부상이라고 단정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가 뭡니까? 중대 병사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병사들이 모른다고 하면 땡입니까? 대위님,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항의했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덮으려 했잖아요. 임창근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한 상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행정보급관으로서 병사들의 상태를 파악했어야 했지만 방관했습니다. 그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수찬을 직접 만났습니다. 강수찬 이병 맞나? 이병 강수찬. 수찬은 급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편하게 해. 앉아. 예. 고생 많았네. 조사 진행 상황 들었네. 정말 힘들었겠어. 예. 이번 일은 내가 책임지겠네. 가해자들 엄중 처벌할 거고 부대도 전면 정비할 거야. 감사합니다. 자네가 용기 내줘서 다른 병사들도 구한 거야. 고맙네. 사단장은 수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찬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징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성우 병장 영창 14박 15일, 그 후 전방, 최전방 부대 전출. 삼소대 선임 병사 5명,
영창 14박 15일 전출. 임창근 대위 보직 해임, 강등심해, 타부대 전출. 민재한 상사 보직 해임, 징계. 이진호 중령 지휘 책임, 문책성 전보. 결과가 발표되자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징계는 처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성호는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생활관을 나설 때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헌병의 인솔을 받아 부대를 떠났습니다. 이중대는 전면 정비되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새로운 소대장도 왔습니다. 그들은 병사들과 면담을 했고 생활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누구든 부조리 목격하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익명 보고함도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의 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분위기가 정말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권 교육이 강화되었고 간부들의 관리 감독도 철저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찬은 본부소대 생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부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찬아, 부성아, 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뭐가?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몰랐어. 고모부가. 그래도 내 덕분이야. 내 부모님이 알려주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수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고맙다고 해. 내 덕분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정말 고마워. 부성은 수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찬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찬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았고 부대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수찬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모부님 감사합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찬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징계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독립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했고 병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강수찬은 대대 본부에서 다시 이중대 3소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악몽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수찬은 놀랐습니다. 이병 강수찬 복귀했습니다. 수찬이 큰 소리로 보고하자 생활관 안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수찬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뭡니까? 강부성이 다가와 수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한다, 수찬아. 부성아. 다른 병사들도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환한 얼굴로 수찬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고통받았던 선임들, 그리고 새로 들어온 후임들까지. 선임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선임님 덕분에 이 부대가 바뀐 거라고요. 한 후임이 말했습니다. 수찬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힘내주셨잖아요. 그건 우연이었어. 하지만 병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에게 수찬은 영웅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사람, 부조리에 맞선 사람, 그리고 모두를 구한 사람. 새로운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대위 35살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는 수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수찬 이병 복귀 환영하네. 감사합니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예, 알겠습니다. 이대위는 돌아섰습니다. 수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달라졌구나. 이곳이 예전 그 삼소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수찬은 부성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찬아, 응, 진짜 고마워. 부성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찬은 밥을 씹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민망하잖아. 아니야. 진심이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도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김성우 병장 없어지고 새로운 간부들 오고 모든 게 달라졌어. 다 내 덕분이야. 수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다른 소대 병사들도 수찬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이 강수찬이야. 아, 그 유명한? 응, 부대 바꾼 사람. 수찬은 민망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한 달 뒤 수찬은 또 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케빈 스미스 대령도 함께 왔습니다. 면회장에서 수찬은 세 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찬을 보자마자 얼굴을 살폈습니다. 예전 면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수찬아, 많이 좋아졌구나. 예,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다. 엄마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버지도 수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아들. 정말 잘했어. 예, 아버지. 케빈 대령이 말했습니다. 수찬, 부대 분위기 어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간부들도 좋으시고 선임들도 달라졌습니다.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고모부님 덕분입니다. 케빈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하지만 내가 버텨준 덕분에 부모님이 알아챌 수 있었어. 그리고 우연히 내가 도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구한 거야. 내가 침묵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내가 용기 냈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구한 거야. 수찬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부님. 고모부님이 아니었으면. 천만에.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케빈 대령은 수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예, 알겠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수찬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때 부성이 다가왔습니다. 수찬아, 나 할 말 있어. 뭔데? 너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 뭘?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 부조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수찬은 부성을 봤습니다. 부성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겁이 많았어. 그래서 그냥 참았어. 근데 너 보고 배웠어. 용기 내야 한다는 걸. 부성아, 고마워. 진심으로. 부성은 수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찬도 부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수차는 부성과 함께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역 내 인권 존중,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수차는 포스터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부성도 함께 봤습니다. 달라졌지? 응, 정말. 다 내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두 사람은 웃으며 생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차는 침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대도 좋고 선임들도 좋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모부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고모부님 덕분에 제가 그리고 제 친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생활관은 고요해졌습니다. 수차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 고통, 절망, 그리고 희망,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 고모부가 그런 분인지. 하지만 고모부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어. 가족의 힘, 그리고 진실의 힘. 수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그날 밤 독립대대는 평온했습니다. 병사들은 편안히 잠들었고 초소에서는 근무자가 부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는 달이 떠올랐고 별들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강수차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하고 희망찬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고 친구들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상나팔 소리가 울렸고 병사들은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수찬도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수찬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는 이곳에서 성장할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희망과 함께. 그것이 강수찬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이병이 부조리에 맞서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모두를 구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한 이야기. 독립대대의 아침은 오늘도 평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삶의 판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한 이병 덕분에 침묵하며 버텨왔던 수많은 병사들의 희망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